네,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놀라운 점 얘기할 때, 네. 카페에서 막 물건 막 노트북 이런 걸 놓고 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가지 않는다 이런 걸 보고 놀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보면 또 의외로 한국에서는 또 사교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도 시스템의 문제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한국 사람이 특별하게 사기를 잘 치는 게 아니고 그게 이렇게 법적 네. 이제 체제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막 설명을 막 해놨는데 이제 그 사인들끼리 동업을 하거나 이제 금전거래 하거나 할 때 이제 사기라고 이렇게 당연히 실제 사기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 애매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거는 이제 비율이 높은 건데 네. 그걸 이제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사기죄를 거의 안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뭐 각 그 형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게 뭐 지금 제가 디테일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책에는 다 이렇게 다른 자료를 참조해서 써놨는데 그런 걸 이제 비교하면서 뭐 한국인은 뭐 쉴 새 없이 거짓말을 한다, 뭐 일본인은 정직하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건 이게 올바른 비교가 아니라는 뭐 그런 얘기였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그런 문화가 섞여가지고 한국에서 좀 유독 드러나는 범죄가 있잖아요. 보험 범죄 같은 거는 좀 아무래도 한국적 특성일 텐데 미국에서는 아예 자기들끼리 그냥 나이 들면 각자 알아서 살아가니까 근데 보험을 타기 위해서 가족을 죽이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아주 뭐 드물긴 하지만 어쨌든 돈 때문에 가족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를 죽이는 일들이 생기고 보험 범죄가 뭐 이를테면은 한국에서도 뭐 많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미국에서도 있었고 일본에서 있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뭐 그런 일인 것 같긴 한데 그 부분 제가 데이터를 몰라서 우리나라 최근에 더 많은지 이런 부분 그거는 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뭐 제가 잘 아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때는 그게 이제 이를테면은 문화적 특성을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문화적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하면 저는 거의 대체로 틀린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적용하면서 이걸 좀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면 되는데 한국인은 이렇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단하고 뭐 아직 자료가 없는데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과학적인 분석이 아니고 인상불평이다 이런 거. 그렇죠. 인상비평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상비평이 무의미하냐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특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은 뭐 이렇게 제가 조선 후기 사람들의 게으름에서 어떻게 현대 한국인이 이렇게 부진할 수 있느냐 뭐 이것도 챕터 하나로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개화기 때 이제 서양인들이 와서 이제 조선 사람들 게으르다고 했지만 근데 사실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게으르다고 했던 기록이 있어요. 개항 일본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흔히 비교할 때 일본 사람들은 그때도 이미 부지런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기록도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이 와서 보면 전근대인들은 다 게을러 보여요. 그러니까 시간도 뭐 잘 안 맞추고 뭐 이럴 수 자기들이 시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을 하는 만큼 소득이 더 늘어나면 사람이 굉장히 빠릿빠릿해지고 일을 더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근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꽤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딱 최소한의 시간만 일하면 그 이상을 일하라 그러면 왜 약간 이런 태도를 보이겠죠. 왜냐면 그런다고 소출이 확 느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얘기만 하려고 하던 게 아니라 거기서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조금만 먹어가지고 근면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럼 이제 조선 사람들 보면 뭐라고 했겠어? 저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느라 있는 걸 다 퍼먹고 이제 모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럼 이제 자기들은 깨작깨작 먹는데. 근데 나중에는 일본 사람들은 이제 소식하고 이렇게 뭐 잘 모으고 해서 부지런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많이 먹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부지런하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조금 먹는다는 특성, 많이 먹는다는 특성이 게으르다랑 결부될 수도 있고 부지런하다랑 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특성이 없냐면 그건 아니고 전근대에도 현대에도 일본인들은 조금 먹는다는 인상비평은 달라진 적이 없고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다는 인상비평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우리가 뭐 식습관이나 이제 뭐랄까 이제 고기 소비량, 과일 소비량 뭐 이런 걸 데이터를 봐서도 뭐 어느 정도 정당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차원들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처럼 가족주의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빨리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OECD 어딘가에서 OECD 국가들을 상대로 이제 어떤 조사를 했는데 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모든 나라가 이제 일단은 일본은 가족의 안정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나의 경제적 안정을 일본을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맞습니다. 불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래도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출세하면 다 좀 내가 교육시키고 먹여 살리려고 했던 게 핵과적화되면서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것까지 더 심하게 없어졌나 이런 좀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일단 이제 그 국제 비교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각국의 이제 그 설문지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좀 보긴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설문에 대한 뭐 해석도 접했던 것 같고 그 해석이 문항을 보면 한국 쪽 문항이 좀 한국 사람들이 이 문항을 선택하기가 좀 쉽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번역이랑 비교할 때 이런 해석도 접했던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일단 뭐 고려는 해야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뭐랄까 이제 전통적인 가치 규범이 급격하게 해체되어 가고 있다라는 건 맞는 말이고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적기를 이제 한국의 근대화는 가족 고칭의 사회적 확장이라고 적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지승호 선생님을 보고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형 원래는 이렇게 가족 사이에만 있었던 호칭을 누님은 아니니까 사회적으로 확장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는 안 그런 나라들도 있다는 것이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얹어봤다고 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정작 이렇게는 확장이 되고 나서 이제 본인들의 친족 관계는 사실 예전보다 훨씬 소원해지고 이런 것이 사실이죠. 가치 규범이 그렇게 파괴가 되면서도 기존 가치 규범이 만들어내는 언어는 또 유지가 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자기 개발의 규율에 대해서 이제 9장인가 언급하면서 이게 가족주의가 다 파탄나는 상황에서도 가족주의의 마지막 조각인 것 같다라고도 적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개발의 규율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인 건데 이를테면 제 또래부터 혹은 좀 그 전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부모 세대한테 네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살아라는 식의 이제 경례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굉장히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백업을 해줬는데 백업을 해주는 뭐 양은 또 그 형편에 따라 제각각이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자아실현의 규율이라는 게 내가 자아실현을 위해 살지 않은 거는 고생을 한 부모님을 배반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약간 그런 심리조차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제 주변이나 제 또래들이나 제 또래 언저리 위아래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자아실현의 규율 때문에 아이도 안 낳을 지경인데 아이를 안 낳는 건 정말 이제 급격한 이제 어떤 가족주의 문화 해체인데 그 가족주의 해체의 문화를 이끌고 있는 그 자아실현의 규율에 또 가족주의적 요소가 좀 들어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규범이 해체된다고 해도 그 전에 이전 규범의 조각들이 남아서 또 작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이래서 한국은 이래서 가족주의가 해체됐다, 가족이 중시되지 않는다, 혹은 여전히 뭐 가족이 또 계속 가족이 또 괴롭힌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명절에 가면 안부 인사를 묻는 게 너무나 이렇게 막 고통스럽고 실제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 양상들 여러 가지가 강고하게 존재하는 것과 해체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결부되어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압축적인 근대화 현대화를 겪은 나라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내세관이 강하다. 이게 특히 무속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영향을 많이 준다고 이렇게 책에 쓰셨잖아요. 내세관이 강한 건 아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현세관이 강한 거죠. 지금은 뭐 이렇게 기도를 해도 내 자식의
내 자식이 좋은 학교를 가길 빌고, 내가 돈을 많이 벌길 빌지. 그러니까 현세주의적, 현세주의적이라고 현세주의적. 표현하는. 그러니까 종교들도 내세를 지향하는 종교와 한국에서는 현세를 그러니까요. 봉사하는. 그게 이제 샤머니즘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샤머니즘 중에서도 아마 샤머니즘도 한 가지 부류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현세 중심적인 샤머니즘이 이제 한국적 샤머니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뭐 제가 분석했다고 할 것도 없고, 여러 사람들이 했던 분석들인데, 그걸 이제 좀 약간 평탄화시키고 다른 요소들과 결합시켜서 이제 설명하는데 활용을 한 것이죠. 제가 한 논의 중에 그런 논의가 많아요. 이게 이제 조각조각들 보면 다 이제 특별한 건 없습니다. 누구의 통념, 누구의 그 통상적 견해, 어느 뭐 역사학의 어떤 부분, 인류학의 어떤 부분, 종교학의 어떤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조각조각 퍼즐 맞추듯이 이제 맞춰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문화의 지형들이 이제 잡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물이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보면 파묘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거 풍수지리 이런 거 우습게 보지만 이게 대한민국 1% 상류층을 지배하는 문화다. 네. 근데 실제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치인들도 유력한 정치인이 될수록 여기에다가 왕자를 쓰고 나오시든지 네. 이렇게 그런 소문들은 많잖아요. 재벌가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점을 보고 결정을 한다. 근데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거를 점이나 이런 걸 보긴 하지만 사실 재미로 보잖아요. 이렇게 궁합 서로 맞춰서 본다고 하지만 내가 누굴 사랑하는데 궁합 보고 안 맞는다 그러면 한 군데 더 가보지. 여기서 그 사람 맞고. 아니, 근데 한 군데 더 가보는 것도 그 이전 세대의 그 양상이랑 또 비슷한 거예요. 예. 그게 자기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1%나 아니면 상위층일수록 얼마 전에 또 이렇게 그 걸그룹 대표도 카톡이 공개됐는데 그 무속을 통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해갖고 논란이 됐는데 왜 이 상류층일수록 그게 더 강고할까요? 아니 그게 상류층일수록 강고한 것 같지는 않고요. 상류층이 지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의사결정을 한다고 칠 때 여기에 점을 한번 보거나 사주를 한번 더 보거나 타로 카드를 한번 치거나 하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 다 들어서 이제 혹시 점검해야 될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특별히 사회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무속적이라서 그러는 건 아닐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 얘기가 함의하는 바는 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엄청 합리적일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정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의 합리성은 무엇이냐? 난 사주를 믿지 않아. 근데 내가 네 사주를 보니까 너 부자가 될 거래. 그럴싸한데? 이런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에게 이제 본인에게 도움이 될까?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참조를 하는 것이죠.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 만약에 복채를 5만원 냈으면, 그냥 난리되면 치지 그랬는데, 만약에 비싼 데 가갖고 1,000만원짜리 부적을 했으면, 그걸 안 믿으면 굉장히 큰 돈을 볼 것 같은 느낌. 그럴 수 있겠네요. 판돈이 크게 걸려있는 판이면, 그런 이제 개평들은 조금씩 더 낭비할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더 몰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겠네요. 그 상황에. 그리고 또 그 한국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흔히 엘리트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엘리트주의와 문화자본 모두 작동하지 않은 특이한 선진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네. 서문에 그렇게 적었고 책 말미에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근데 요거 되게 사람들이 좀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문화자본은 약간 호호가 갈리는데 엘리트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들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생각하기엔 엘리트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엘리트들끼리도 서로 안 친하거든요. 그렇지. 서로 그래서 이제 쟤들은 좀 별로야.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가령 검사들은 의사를 무시하고 의사들은 검사를 무시하고 약간 이런 양상. 이게 정확한 사례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능 엘리트들 혹은 어느 동네 부자들 어느 동네 부자들이 또 제각각 서로를 별거 아닌 거로 보는 심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엘리트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의 엘리트들처럼 열심히 공부하거나 엄청나게 일을 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제가 서술을 하면 다 맞는 말이야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네가 엘리트로 살아왔냐?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실 분이 몇 분 계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반박을 안 하셔. 왜냐하면 이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긴 한데 그 엘리트주의가 작동하려면 엘리트들끼리 공유하는 어떤 뭐 고상한 문화라든지 이게 문화 자본인데 혹은 이제 신념 체계라든지 혹은 이제 그 지식의 수준이라든지 교양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국 사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졸부의 나라라고 자꾸 의인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명품에 집착하고. 그렇죠. 엘리트도 알고 있고 중산층도 알고 있고 서민들도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를테면은 뭐 한국을 엘리트주의의 사회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이제 저건 엘리트도 아닌 놈들인데 저런 놈들이 통치해서 문제다라는 말을 엘리트주의라는 말로 이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엘리트주의가 작동한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저기 보면 뭐 검사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또 검사들을 보면서 저것도 인문적 교양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전에 그런 얘기들 있었는데 뭐 어느 정치학과 교수님이 옛날에 쓰신 글이었는데 정치학과 교수인데 명절에 가서 친척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 네가 임마 정치를 몰라서 임마 뭐 이런 소리 듣는다는 거야. 아니 근데 충분히 상상이 가잖아요. 한국 사회 어느 풍경이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엘리트주의의 어떤 덕성을 만들어야 된다, 노블레스 오블레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종류의 비평도 있었는데 뭐 없는 걸 어떻게 살리겠어요라는 게 제 생각인 것이고 그럼 이제 한국 사회의 이제 어떤 힘은 그 엘리트는 아니고 그 다음 어떤 정도 되는 사람들 본인들은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그 좀 더 열심히 살고 소득 수준이 높은 그 사람들 혹은 그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층이 두터워서 이제 끌고 가는 사회가 한국 사회가 아닌가. 근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득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거의 이제 흔히 20대 80의 사회라고 하는데 20대 80의 사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자본주의가 이렇게 고도화되다 보면 대체로 이제 그런 정도로 나뉘어진다고 보면 근데 다른 나라에는 그 예를 들면 이렇게 투박하게 이제 도식화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에는 좀 열심히 살고 대충대충 안 사는 사람들이 한 25% 30%밖에 안 돼. 그러면 25% 30% 중에서 20% 소득을 가지는 벌이를 하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쟁률이 막 그렇게까지는 안 높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50% 60%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빠릿빠릿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죠. 예, 20에 들어가는 거랑 20에 못 들어가는 그 다음 단계 소득자들 간에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럼 여기 연봉 차이가 한 2배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이를 납득하게 해서 저 새끼나 나나 사실 비슷비슷하게 했는데 쟤는 뭐 한 끗 차이로 여기 들어가서 저렇고 나는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더더욱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대학 진학률도 높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약간 엘리트들이 인정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시눈을 두고 쟤들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라고 생각하는 그게 또 뭐 사회 그 발전 뭐 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되어왔고 그리고 이제 뭐 나쁘게 작동할 때도 있겠지만 사회 발전 개혁의 원동력이 되도록 그런 심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근데 이게 또 잘못하면 또 반지성주의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반지성주의로 갈 수 있죠. 실제로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상식 사회는 개론서 수준의 인식이 전문적 인식을 자꾸 탄압해요.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보다 퀴즈 대회에서 잘 맞추는 사람이 되게 더 똑똑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죠. 네. 저 사람은 뭐 전문적인 그건 있지만 교양이 없어.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그런 이제 그 맞춤법 퀴즈라든지 이제 상식 퀴즈라든지 뭐 이런 도전 골든벨 요즘 옛날 거가 됐지만 어쨌든 저도 뭐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푸는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으로 보통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 특성들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그걸 경계는 해야 되고 조금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판도 만들어야 되지만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을 뭐 이걸 막 다 부정하고 뭐 이렇게 거꾸로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 속성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거 공부 잘하는 사람에 대한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네. 또 실제로 또 의사라는 집단을 또 그렇게 또 지성인으로 평가하지도 않잖아요. 또 되게 이제 돈만 아는 뭐 이런 쪽으로 폄하하는 경우도 있고. 아, 쟤들은 뭐 수술만 해봐서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진짜 학력고사 성적으로만 학력고사가 아니라 이렇게 시험 성적으로만 치면 이 사람들 능가할 사람이 사실 없는 네, 직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좀 무시를 하고 하는 것을 또 그게 또 한국적 민주주의의 어떤 원동력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존중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나서서 리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계속 네가 뭔데? 라는 식으로 이제 한국 사회 시민들이 반응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한국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문화를 능력적 평등주의와 유토피아적 평등주의 이제 두세 세상을 오간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지만 또 그런 것도 인정하지만 또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싫어하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너무 격차가 벌어진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뭐 소득 수준이 10배, 20배, 뭐 재산이 100배, 1000배 요게 다 부당하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최저 생계선은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마어마무시한 부자는 조금 도덕적인 책무를 해야 된다고 또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벌가 자제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억울할 거예요. 책에도 썼지만 한 1000조 되는 자산가의 자녀들이 한국의 재벌가 자녀들보다 훨씬 자유롭게 살고 있거든요. 아, 1000조란다. 1000조는 너무 많지. 1000조는 재벌도 안 돼. 1000억 정도 됐어. 쟤들은 되게 자유롭게 살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여론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거 같아요.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의 책임을 또 져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그러니까 연예인한테도 자꾸 공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책임을 지러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인데 뭐 공인은 아니니까 사실 공개된 사람이죠. 공인은 아니죠. 그래서 그 또 책에 그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공간 분리가 일어나고 있다. 아, 네. 택배 하시는 분들 막 타워 팰리스 가면 너무 기분 나쁘고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고급 아파트에서 나오는 공간 분리죠. 너무 이제 거기 들어가려면 막 그냥 검사도 철저하게 하고 그런 게 있고 실제로 근데 예전부터 좀 그런 것들이 간혹 나타났잖아요. 아파트 평수끼리 나눠갖고 뭐 우리는 몇 평인데 몇 평 자녀들은 오지마 뭐 이런 식이 있었고 예. 뭐 근데 타 아파트 애들은 우리 놀이터 오지마 뭐 이런 게 있었고 한데 그게 점점 더 심해져서 지금까지 온 건데 다만 이제 그렇게 적은 이유는 원래는 한국 사회는 이제 계층적 공간 분리가 거의 없고 섞여 사는 사회에 가까웠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사회에서 지금 이제 분리를 은근히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폐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새로운 어떤 계층 문제, 불평등 문제를 만들 것이다. 다만 이게 그렇다고 다른 사회만큼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분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은 이제 상식의 사회로는 남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저도 외국은 이제 외국에 대해서 저술을 쓴 분들에 의해서만 아는 거지만 거기에서 묘사되는 부촌과 이제 그 빈촌의 차이는 같은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유하는 풍경 자체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를테면 같은 한국 내에서 같은 같은 풍경을 공유하잖아요. 적어도 설악산을 뭐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설악산은 너무 뭐 좀 멀지만 이렇게 뭐 그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런 지점들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유주 회복 운동을 좀 하자 뭐 이렇게 또 제안하셨는데. 그건 실제로 뭐 제가 그 돈을 뜨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칼럼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근데 왜냐면은 그게 이제 공유지가 원래 한국에는 많았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산천을 공유한다는 관념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지는 이제 개개인이 나눠 가질 수 있어도 산천을 공유한다는데, 근데 이제 산천을 자꾸 사유지화하게 되는 거죠. 골프장도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골프장을 산에 만들던 거 이제. 옛날에 바닷가 같은 경우는 다 그냥 누구나 가서 보던 걸 이제 리조트 짓고 뭐 또. 네,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점점 더 사유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맞서는 이제 공유지 회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 제안을 보고 굉장히 이게 중요하겠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천은 원래 그 전근대 사회에서 공유지였던 건데, 지금 그 공유지를 계속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사유지화 하면은, 요런 게 이제
그 전근대 한국의 통합성과 전혀 다른 굉장히 이제 그런 걸 저해하는 새로운 문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뭐 그런 공유주의 회복 운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이 책의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다 그냥 핸드폰으로 뭔가 세상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타인의 필요성조차 이제 망각하는 네네. 뭐 그런 세상이 됐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성 경시 뭐 이런 걸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뭐 흔히 나타나는 뭐 묻지마 범죄 이런 거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묻지마 분들이 범죄는 있는데, 뭐 거기 일이 있던 연결될지는 거긴 한데, 뭐잘 모르겠습니다만 요 특성이 있다는 거고 근데 이건 제가 한국 문화 특성으로 분석한 게 아니라 현대사회 특성으로 그렇죠, 현대사회 분석하는 특성.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이게 이 예시 들으면 잘 이해하실 텐데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달리기 취미를 들이게 됐는데 네, 달리기. 예전 같으면은 달리기는 동호회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 메이커도 필요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워치 사면은 그리고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그리고 유튜브로 보면은 다 정보를 알 수 있고 실시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뛰고 있는지 심박수는 어느 정도인지가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자서 이렇게 되면 사실 활동이 점점 더 그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커뮤니티 활동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저도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성을 이제 새롭게 구성하는 그런 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수줍어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G세대에 대해 하는 말이 전화를 못 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문자가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확인해봐. 그럼 문자 한 번 더 보내볼게요. 전화를 해보라고. 잠깐만요. 문자 한 번 더 보내보고요. 뭐 이런 이제 일반적인 풍경이 저도 약간 전화를 잘 못 끊는 사람이긴 했었는데 제 또래 평균에서는 약간 그런 쪽으로 저도 전화를 거예요. 봐야죠. 문자는 이렇게 편하고. 글쟁이들이 잘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주문하는 거보다 이렇게 키오스크가 편하고 근데 네, 점점 이제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럼 몇 가지 한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게 시간 가는 줄 2시간이 벌써 다. 근데 우리가 또 야구 좋아하시니까 네. 소위 이제 배트 플립, 빠던 배트 플립. 이 이제 한국이 이제 야구라는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였으면서도 그 안에서 이제 독특한 자기 어떤 개성을 발휘하는 하나의 예로 이제 배트 플립을 네, 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것도 나중에 뭐 미국에서는 또 이게 얘네들 재밌다 그러면서 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기 시작하다가 요즘 가끔은 이제 지들도 하더라고. 옛날 같으면 그거 그렇죠. 빈볼 맞을 일인데. 그렇죠. 근데 물론 미국에서도 배트 플립이 가끔 나왔지 뭐 한국을 막 따라해서 막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다만 한국에서는 저러고도 문화를 즐기는 데다가 라는 것들이 또 좀 영향을 좀 미쳐서 좀 관대하게 풀어주자라는 얘기가 나온 건 맞겠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사실 배트 플립, 빠던 같은 게 예전에는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2장 도입부에서 논의를 전개하지만 ESPN 기사에서 먼저 분석을 했어요. 그 분석이 타당한 부분도 있었고 일부 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분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것도 그렇고 한국이 미국, 일본과 다르게 특수하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별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이거 분석할 필요를 못 느낀 거죠. 근데 원래 문화적 특성이란 건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입각해서 현대 한국의 어떤 변동이 미국을 베껴서 혹은 일본을 베껴서 생긴 것만이 아니라 어떤 독자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꾸 부정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반박하는 예시로서 이제 빠던을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빠던은 일본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또 한국과 일본의 약간의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일본 야구는 같이 받아들여도 이제 그게 다르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스웨그가 훨씬 강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의 스웨그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홈런을 치거나 적시타를 치는 순간에 배트를 던져 버리는 것을 조금 용인해 준다는 태도가 한국 사람들의 스웨그에 좀 관대하지라고 분석하는 게 제일 심플하고 타당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 그런 거 아니야. 뭐 약간 아이 그런 쓸데없는 분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한국 야구랑 뭐 일본 야구 베끼고 미국 야구 베끼고 근데 이게 한국의 근대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담론가들이 그 거기서 이제 그 유비 그 상동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어떤 뭐 기업 문화, 뭐 한국의 뭐 정치 조직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런 걸 분석할 필요 없다. 우리 다 베껴온 건데 뭘 분석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비꼬는 거 반?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에서 2000년대까지, 한 2010년대까지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와서 근데 조금씩 이제 자연스럽게 학자분들 논의를 봐도 그걸 벗어나서 얘기하려는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보는 흐름이 아니라 원래 이제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시대적 아이디어라는 것이 이제 공기 속에 이제 떠다니는 것이거든요. 그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너무 자팍다식하게 여러 가지를 다 보는 사람이니까 그걸 다 조합해서 사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 또 이 책의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넷플릭스 킹덤을 또 굉장히 좀 이렇게 높이 평가하셨잖아요. 아니, 뭐 높이 평가를 의미 있는 작품이다. 예시들로 이제 얘기한 거죠. 킹덤 이제 그 제작진이 처음에 이제 넷플릭스 자본 의뢰받아서 시작할 때 그쪽에서 설정집을 가져왔는데 중국 옷 같은 거 가져오고 일본 옷 같은 거 가지고 해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다시 다 작업을 했다라는 뭐 그런 예시들. 근데 이제 그 막상 킹덤 우리도 보고 만족스러워했지만 그 외국 시청자들은 저 모자들 뭐냐. 그래서 이제 멋진 좀비와 모자들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마이갓 우리는 이제 이 조선의 갓들이 그 멋있다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 우리 조상님들이 쓰던 거니까 뭐 그냥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 그게 뭐 힙하다거나 예쁘다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 뭐 의외로 그쪽에서 이제 그런 반응들이 오기도 하더라.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구한말에도 그렇게 반응한 서양인들도 있었더라. 이걸 알고 보니까 약간 이렇게 연결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고. 네네. 이게 참 이게 그 책이 워낙에 좀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뤄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약간 중구난방으로 떠들었는데 이것이 사실 얼마나 이렇게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접속이 될 것도 같지만 또 아닌 분들에게는 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좀 걱정도 들긴 하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데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보도자료랑 목차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이거 좀 나도 좀 고민하던 문제인데 흥미로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해도 충분히 더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해 주시면 제일 좋지만 부분으로 독서를 해도 뭐 나름 의미가 있는 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상식의 독재 망국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을 변호하다 이 책 굉장히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이고요. 많이 읽어주시고 또 안유영 작가님 많이 이제 이렇게 여기 초청하셔가지고 토론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